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내담자 2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게 시험에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과정을 하는 거니까 그냥 어원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각에서 많이 봤냐면 과도기다라는 시각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아동에서 이렇게 이제 성이 되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청소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것 중에 소자를 빼면 청년이 되는 거고 청자를 빼면 소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아동에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과도기, 이 중간 상태를 청소년이라 해서 애매한 시기야,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가장 일반적인 이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되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점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 자체를 아주 독립된 시기다라고 이해하려는 그런 이제 그 연구가 가장 일반적인 연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동 상담, 그다음에 뭐 성인 상담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됐는데,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독특한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상담을 하는 그런 그 상담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가는 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정의 개념에 보시면 뭐 이제 어원이라는 건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그 어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청소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뭐 유니크한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가장 일반적인 시각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통념 관점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에서는요, 청소년 시기다라고 하는 걸 정의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결혼을 하면은 청소년 시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우리나라 문화에서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사춘기라고 하면 중2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일탈 행동도 많이 하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기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런 시기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그 시기가 그런 것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제 분리시켜서 뭐 결혼을 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권들에서는 청소년 시기가 아예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사춘기 시기가 없는 그런 문화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어떤 사회적 통념 혹은 문화권에 따라서 청소년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좀 인상적인 그런 이제 변화, 그러니까 다른 독특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청소년 시기가 이제 좀 독특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문화권이 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이렇게 뭐 영미권이나 뭐 동양권에서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한중일 요 세 나라에서 사춘기 청소년의 어떤 반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겠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것들에서 보면은,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반항 혹은 사춘기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한 경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춘기의 반항을 더 강화시키는, 증폭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청소년 시기를 이제 연령별로 구분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상에서도 보면은요, 법에 따라서 무슨 법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법상 청소년을 구분하는 거에 보시면, 그러니까 뭐 유엔에서는 뭐 15세부터 24세.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청소년 구분입니다. 15세부터 24세를 구분하는 것이. 그러니까 24세면은 사실은
그 왜 청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15세부터 24세를 이제 그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구분이고요. 뭐 그 국제 식량기구에서는 10세부터 24세로 본다. 우리나라 이제 그 법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뭐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라든지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라든지 여기서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제 그 만 19세 미만 무조건, 그러니까 그 이제 0세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에 따라 무슨 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얘가 청소년으로 구분하냐 아니면 청소년으로 구분하지 않냐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르고, 법 중에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보면 이제 그 호칭 자체를 소년이라고 부르면서도 만 19세 미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도 달라지고 적용되는 나이도 달라지는 이런 것이 이제 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용을 했을까? 그 법이 만들어지는 취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우냐?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거야.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연령을 구분할 때는 24세 연령으로 구분하는 거가 19세 연령으로 구분하는 거, 18세, 14세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구분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의 특성, 큰 2번에 보시면 청소년기의 특성은 어떤 청소년기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신체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발달 심리 공부하실 때 이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인 거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다. 2차 성징이 나타나질 때는 가장 우리가 그걸 흔하게 표현한 건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게 2차 성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다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근육이 발달한다든지 아니면 성기가 이제 그 어떤 발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어깨가 딱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게 2차 성징에서 이제 나타나지는 특징이 되는 거고요. 여성들은 여자가 여자다워진다 그러면 뭐 가슴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그 몸 맵시 자체가 변화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이제 변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2차 성징에서 나타나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건 뭐냐면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상의 변화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호르몬상의 변화가 이제 가장 큰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중에 그 디귿 보시면 청소년기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첫 번째쯤에 뇌하수체에서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정소와 난소,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에게는 이제 정자를 만들어내는 정소, 그 다음에 난자를 만들어내는 난소, 여기를 이제 자극을 해서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남성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여성들은 이제 그 남성들은 안드로겐,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이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돼서 남자를 더 남자답게, 여자를 더 여자답게 만드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기가 커지고 뭐 목소리가 변화가 되고 몸매 체형이 이제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는 그런 특성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이제 성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특성들이 있다. 키가 이제 쭉쭉 큰다라고 하는 거. 그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청소년기 애들을 이제 청소년기 를 이렇게 관찰할 기회가 있는 분들 이렇게 쭉쭉 키가 크는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게 청소년기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 폭발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체적으로는 아주 크게 이제 쭉쭉 커지는데 마음이 그럼 그렇게 쭉쭉 커지냐? 마음은 그렇게 쭉쭉 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성장과 이게 속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키가 나랑 비슷하다든지 나보다 더 크다라든지 등치도 이따만하다든지 근데 꼭 이제 마음 쓰는 건 꼭 이제 그 거기에 언밸런스하게 나오면은 이제 아주 이상한 시각을 갖고 이제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의미를 보시면 이제 직접적인 영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신체 변화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두 번째 점 보시면 중재된 영향 모델 보시면 이제 신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태도, 그다음에 가치, 사고, 사회 문화적인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중재돼서 중화돼서 나타나지는 그런 특성들을 보인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신체적으로 빨리 이제 변화가 되면 그 이렇게 동료들, 그러니까 동기들, 친구들, 또래들하고 이렇게 그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면 심적으로 대단히 불편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신체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긍정적인 경향을 갖는 경향인데, 여자아이들은 신체적인 변화가 빨리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는 경향들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청소년의 생리적인 변화, 이제 뭐 그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공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뭐 털이 뭐 더 성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의 변화가 생긴다라든지, 뭐 음성의 변화가 생긴, 골격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년들, 남자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 뭐 근육이 발달한다든지, 고환이 커진다든지, 이런 거. 여자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뭐 젖가슴이 발달한다든지, 어떤 생리를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변화들이 이제 특징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조숙과 만숙의 결과, 이제 그 조숙한 소년, 남자아이들이 빨리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늦게 이제 그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여자아이들은 자기 신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자기 신체가 빨리 이렇게 남성스러워지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자기 신체가 빨리 여성스러워지면 이제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늦게 여성스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늦게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남자아이들, 그 다음에 빨리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여자아이들은 자기 신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자기 신체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다른 그런 시각을 갖는 거죠. 이거는 어떤 그 성과 연관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변한 거, 뭐,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과도기다라고 하는 시각이 아주 강한 시각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청소년 시기를 아주 고유한 그런 시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을 구분하는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2번에서 인지적인 특성에서 보시면, 뭐 인지적인 특성은 여러분이 발달 심리를 공부하실 때 삐아제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웠죠. 삐아제 이론에서 그 청소년기의 특성은 이제 형식적 조작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삐아제 인지 발달 이제 4단계에서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0세에서 보통 2세를 이야기하니까요. 감각, 그 다음에 운동,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죠. 인지 발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감각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운동기관에 의해서, 이게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 점차 발달해 나가는 거지, 이거를 이제 인지발달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감각 운동기 때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 배울 때 이제 대상 항상성이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 뭐 이런 거 우리가들이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전조잡기 시기는 보통 유치원 다니는 시기, 2세부터 이제 7세까지 정도. 그래서 대상 항상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가역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유치원 시기의 아이들은 이제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이 없고, 뭐 서열화, 유목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발달 심리할 때 이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 가는 것까진 가는데, 유치원 끝나고 혼자 오는 거는 길을 못 찾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나이 또래 아이들이 길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이제 가역이 안 되는 거, 조작이 안 되는 시기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7세부터 11세까지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작이 가능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는 조작이 돼요. 그래서 보전 개념이 나타나진다. 그리고 서열화, 유목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구체적 조작기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그 12세 이후를 이제 그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는 구체적인 사물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가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 귀납법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연역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가 이제 그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 이제 인지 발달로 봤을 때 삐아제 이론에서 이제 그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는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주요 특징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정체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특성.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에릭슨이 이야기한 이론들인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 가치관과 신념이라고 하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가치와 어떤 신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나가는 거, 이게 정체감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감을 형성시키면 이 아이가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거고,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해서 이제 위기를 경험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어떤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그 위기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에릭슨 이론대로 하면서 에릭슨 이론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 보시면 자기중심적인 특성.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상상 속 청중, 가상 청중이라고 하는 거. 상상 속 청중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그 흔한 예는 그 아래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겠어? 이런 건 이제 상상 속 청중.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에게 신경을 쓸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이제 카메라 몇 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만 관찰하고 있고 다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말을 짝짝으로 신는다라든지 아니면 그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유행에 떨어지는 옷을 입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뭘 했을 때 얼마나 나를 비웃겠냐, 얼마나 나를 우습게 생각하겠냐, 얼마나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냐, 사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이런 것들이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거. 개인적 우화는 그 지식인 그 아랫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나만이 경험하는 거라서 아무도 모를 거야. 이 고통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혹은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이제 헤어졌어. 그래서 이런 고통은 나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걔를 사귀어본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 시기에 그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나만이 갖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우화.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자기중심적 사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상상 속 청중, 가상 청중이라고도 부르는 상상 속 청중과 개인적 우화를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도덕성 발달이 이제 그 아주 많이 발달해야 돼요. 도덕성 발달이 자기가 그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도덕성 발달이 아니고요. 아주 이상적인 게 뭐다라는 측면에서의 도덕성 발달이 이제 많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 그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생님, 그래서 왜 당신은 그러지 못하냐? 사실은 지들도 그러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도덕성 발달이 자기를 향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부모나 선생님을 향해서 적용하는 그런 도덕성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리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이해력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형식적 조작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사회적인 이해, 통합하는 능력들이 많이 발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무모한 짓을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나는 안 다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독특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독특성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것이 이런 청소년식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아래 뭐 엘킨드가 이야기한 뭐 상상 속 청중,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시면, 콜버그 이론에서는 도덕성 발달이 전 인습 수준과 인습 수준, 후 인습 수준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각각을 두 개씩 나누는 거, 이제 그 도덕성 발달 그 공부하셨을 때 내용들이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 시기의 도덕성 발달은 대체로 어떤 시기의 도덕성 발달을 보이냐? 그러니까 인습 수준, 인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발달 심리 할 때 이제 다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그 뭐 어떤 관습, 습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인습 수준이라고 하면 대인 관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전인습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습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게 인습 수준. 후인습 수준은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서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시선, 그런 이제 입장, 그런 이제 단계, 이걸 이제 후인습 수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청소년 그 시기에는 인습 수준,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의식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습 수준 단계의 도덕 발달 단계를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콜버그 이론에서의 특징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가로 3번에서 보시면 청소년 시기의 정서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다른 시기보다도 더 강렬한 그 정서적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빠도 아주 기분 나쁘게, 이제 이제 그 좌절감도 아주 좌절스럽게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렬한 강도 높은 정서적 경험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그 반응, 강렬한 그런 그 경험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는데, 그 방어 기제를 청소년기에 독특하게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프로이트 이론을 공부할 때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청소년기 방어 기제 중에 가장 일반적인 남자아이들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이제 행동화 방어 기제. 그래서 그 어떤 심적 갈등을 경험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냥 옮겨버려.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가 기분 나쁘게 만들었을 때 얘를 내가 한 대 때려 말어. 이걸 그 때려 말어를 고민하는 게 갈등이니까 그 갈등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때려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게 그래서 행동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죠. 여자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이 청소년기, 사춘기 때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동일시 방어 기제. 그래서 흔히 뭐 하는 대로 오빠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걸 나도 쓰면 마치 내가 그 사람과 동일시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 여자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이제 동일시 방어 기제. 이런 방어 기제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인이라고 하는 거. 물론 부정 방어 기제는 그 이전 단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이후 단계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이전 단계에도 사용을 합니다만 청소년기에도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어 기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고통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없는 취급을 하려고 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성적 충동이 이제 사실은 그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성적 충동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자아이들이 그 사춘기 때 뭐 이렇게 결혼 안 하겠다 내지는 뭐 수녀가 되겠다 이런 소리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럼 뭐 이제 그때 그 결혼 안 하겠다 수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수녀가 됐으면 이제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성적 충동 자체를 이렇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방어 기제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방어 기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게 그 어떤 정서적인 특성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정서적 경험에 대한 이제 그 자각적인 태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제 개념화 시킬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이다. 물론 뭐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정서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자각하는 거, 읽어내는 거죠. 자각하고 명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된 아이들에게선 이게 잘 일어나겠지만, 그게 전혀 연습이 안 된 아이들에게선 잘 안 일어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는
극한 감정, 극단적인 감정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게 다른 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비교적 잘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거로 4번에서 보시면 청소년기의 사회적인 특성에서 보시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개별화되려고 하는 특성들을 보입니다.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건 나는 부모랑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부모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죠.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거나 주변에 사춘기의 아이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분들은 이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그건 아빠 의견이고요. 그건 아빠가 좋아하는 거죠. 그건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모와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제 자녀가 이제 딱딱 이제 사춘기 시기인데 부모 입장에서 그 단어를 자꾸 들으면 아주 이렇게 화가 좀 많이 치미는 얘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든 부모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부모랑 이제 엄마 혹은 아빠랑 이렇게 그 똑같은 걸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고 똑같은 걸 느끼려고 하던 놈이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건 엄마 생각이죠.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건 아빠가 하고 싶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때 아주 이렇게 좀 매너 없어 보이는. 얌전한 말로 매너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게 자꾸 부모로부터 이렇게 개별화해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 작업을 해야 얘네들이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와 다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걸 형성할 수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걔네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데 그냥 부모로부터 딱 독립해서 혼자 딱 쓰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얘네들도 불안하니까요. 그 비슷한 놈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래서 또래 관계가 훨씬 중요해지는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또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이제 그 경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독립과 의존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랑 갈등도 더 커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부모랑은 다른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의존해서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부모가 원하는 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하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분리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 부모에게 의존해서 편안하고 부모와 의존해서 안정적이었던 것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니까 얘네들도 얼마나 그게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을 하면서 어떤 때는 독립했다가 어떤 때는 독립했다가 어떤 때는 의존했다 이런 이렇게 좀 이렇게 얘네들이 제정신인가라고 느껴지는 행동들 그리고 제정신인가라고 느껴지는 말들이 자주 발생하는 게 이 시기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사춘기를 지낼 때 다 이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저도 그래요.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안 그러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의존을 했다가 독립을 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된다. 근데 과도기라고 하면 안 되죠. 최근에 들어서는 이 시기가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시기다라고 보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그래서 의존성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래 집단에게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이 시기에 두드러진 특징인 거죠. 그 에릭슨 이론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친구 관계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친구가 좀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좀 친구가 좀 이렇게 못마땅한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는 좀 안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친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얘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래 집단이 부모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얘가 그걸 선호해서 선택하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친구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 관계에 더 몰입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큰 3번에 보시면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 청소년 상담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 안 해도 걔네들 이래 이제 다 아시는데 첫 번째 상담 동기가 부족합니다. 상담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제 표현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 아니라 제 표현인데 어느 정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존적인 경향성이 있어야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청소년기 아이들의 과제는 독립이 과제이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걸 잘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독립이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 동기 자체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내담자들은 부모에게 끌려오든 선생님에게 끌려오든 뭐 이렇게 끌려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상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주는 어떤 그 편견이 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한 종류로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아이들은 이렇게 이랬다가 하는 게 참 많아요. 의존했다, 독립했다 이런 게 많은 것처럼 뭐에 대해서도 이랬다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뭐 이렇게 그 뭐 이제 양극성 장애도 아니고 이렇게 이랬다 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지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상담 와서는 상담 시간이 너무 좋고 상담자가 뭐 너무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해서 좋았다라고 해서 극히 좋았던 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상담 관계가 이제 끊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게 이제 이 시기의 특성이다. 지구력이 부족한 특성들이 있고요.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이제 그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훈련이 덜 된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다발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추는 특성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이렇게 튀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많고요. 감각적인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자극에 이제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하죠.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뭐 게임에 이렇게 빠져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자극적인 것에 이렇게 그걸로부터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잘 하지 못하고 자극에 자꾸 빠져드는 그런 감각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자극을 주는 요소들이 발생을 하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어떤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언어 표현력이 부족한. 이제 이 또래 아이들은 이제 뭐 축약어를 사용한다든지 비속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인지 개념이 덜 발달하다 보니까, 인지 개념이 덜 발달했다고 보기보다는 인지적 훈련을 덜 하다 보니까 언어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이렇게 묘사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면들을 좀 많이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성한 변화를 이제 이루는 발달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신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변화를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의 변화들이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에 보시면 발달 과제와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거.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발달 과제를 갖냐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할 때 거기 발달 과업의 내용이 보면 자기 신체에 대해서도 자기가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체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이 바뀌어 나가는 신체 상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더디게 바뀌든지 이렇게 빨리 바뀌든지 자기 신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정체감이 건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능력과 적성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적인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이런 수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회적인 역할을 획득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친구 관계, 친구 또래 관계를 어떻게 잘 자리매김한다라든지 아니면 성 역할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획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는 게 중요한 발달 과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이제 획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직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를 겪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좋아하는 이성을 사귀어서 뭐 결혼을 하는 그런 준비,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결혼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독립과업을 성취하는 것. 그다음에 윤리적인 체계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나 윤리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 거기 보시면 이제 하비거스트가 말한 청소년기의 이제 발달 과업, 하비거스트는 발달 과업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신체 모습이나 성 역할 자체를 수용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제 잘 적절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거.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체적 독립은 그 전에 인지 뭐 발달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정서적인 독립이 일어나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 독립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신을 가진, 독립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내가 경제적으로도 직업을 가져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고, 진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사회 안에서 유능한 시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이제 서서히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양심, 세계관,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의 어떤 적절한 양심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하비거스트가 이야기한 청소년기 발달 과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개념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달 과제에 따른 청소년 문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신체 변화에 따른 문제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 변화에 따라서 어떤 그 신체 변화에 따른 뭐 당혹감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어떤 죄책감, 흥분감,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불안정한 이제 심리적인 갈등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 변화에 따른 어떤 감정들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떤 친구 관계에서나 어떤 그 비행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정체감의 문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는 어떤 가치관, 신념을 갖고 자기 삶을 어떻게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그 정리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선 지나친 이상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어떤 도덕이 발달을 할 때 자기를 향해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이제 주변, 사회를 향해서 세상은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 지나치게 이제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정이나 학교, 이제 사회 내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그래서 어떤 반사회적인 특성이라든지 혼자 고립되려고 하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양가로 3번에서 보시면 청소년 문제 행동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지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는 어떤 청소년 가출의 문제. 그래서 청소년 가출이 요즘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 가정 안에서 이제 결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 그래서 청소년 폭력 문제, 학교 내에서 폭력이든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폭력이든 이런 폭력 문제. 그다음 동그라미 3번 학업 중단의 문제. 자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학교를 안 가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문제 행동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4번에서는 성 문제, 성 충동이 이제 이 시기에 가장 2차 성징이 발생을 하면서 성 충동이 아주 많이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데, 그걸 적절하게 해소를 한다든지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들을 자꾸 이제 연습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그걸 이제 추구하는 경향으로,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성 충동을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지면은 성 문제가 나타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행동으로 그게 이제 강제적인 성행위라면 그런 범죄로까지 이제 증가할 때는 그런 문제로 나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5번에서는 약물을 이제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약물 남용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런 게 좀 덜 합니다만 어떤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아니면 부탄가스를 흡입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환각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 오용, 남용, 어떤 중독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년 자살 문제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청소년 자살은 아주 충동적으로 나타나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기 상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는 전화 상담이 보통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5분만 이제 그 전화를 붙잡고 끌면 얘네들이 그 어떤 충동적이 올라왔던 게 좀 떨어지게 되니까 자살 행동을 덜 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적이고 이제 모방 자살,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런 뉴스가 나타나면 모방해서 자살하는 경향도 있고, 이제 충동적으로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러니까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자살 행동을 하는, 아무 이제 개인으로서는 아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는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죽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제가 본 케이스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도 많이 이제 심각해지는데 어떤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중독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자극에 완전히 몰입해서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경향성이 많이 나타내진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 인해 보시면 인터넷 중독이 발생할 때 어떤 대처 방안으로서 어떤 이제 상황이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뭐 이제 생활 일지를 기록하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중독 원인이 뭔가를 이제 찾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게, 이걸 이제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불쾌감이라든지 뭐 짜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거든요. 그래서 그 짜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거. 그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건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적절한 대처 방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양괄호 4번에 보시면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문제의 전반적인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 뭐 학교 폭력 문제가 많고요. 진로 학습된 무기력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진로에 대해서 적절한 자극, 적절한 정보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중독 문제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문제들이고요. 대인관계 문제,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서 학업과 진로에 관한 고민. 그래서 학업적 스트레스가 청소년 스트레스 혹은 청소년 문제 가장 큰 축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그 많은 호소 부분이 되니까요. 청소년 문제는 이렇게 나타나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